10년, 20년 먹여 살릴 산업인데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바이든 정권이 내세우는 그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공 절대로 못해. 그래서 저는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조금 받지 마라. 준다 그래도 받지 마라. 보조금으로 기업 경쟁력 살아난 경우가 없다. 보조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다. 사실 이게 지금 미국의 강달러 정책, 이제 말씀하셨던 뭐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이게 탈세계화 시대로 인해서 계속 더 심해만 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중국을 또 말려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미국의 IRA 법안, 반도체 법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를 자임하려면 경제사를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과 이론은 이게 맞는 경우도 많지만 틀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인간이 구축한 이론이 어떻게 현실을 모두 다 대변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만큼 중요한 게 경제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 현실을 경제사에서 그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의 그 IRA법 참 그 이름 잘 지었어요. 인플레 규제법 비슷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건 전기자동차 규제법이잖아요. 또 반도체법,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다 빼앗아가겠다는 그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이 과거에 미국에서 펼쳐졌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제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돼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국제수지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당시에 미국 달러는 금과 이게 그 페그가 돼 있었는데, 고정이 돼 있었는데, 온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38달러 넘어가고 40달러 가게 되니까, 미국 중앙은행으로 그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미국의 금 보유가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1971년도에 달러 태환 금지를 포고령으로 대통령이 내려요. 그래도 경제 상황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국제수지는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일들이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 규제를 가해요. MFA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섬유와 의류에 대한 다자간 협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협정을 주요 국가들과 맺으면서 제품별로 쿼타를 다 설정해서 그 수입을 규제해요. 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당시에 이제 미국은 섬유 산업이 주축 산업 중 하나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뭐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이것도 미국의 주축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도 지금 독일과 일본 회사들에 의해서 점점 점령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수출 규제, 그러니까 자율 규제라는 미명의 수출 규제를 시켜요. 이게 독일과 일본만 그랬냐? 그때 또 막 또 그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막 뭐 떠오르는 그 국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이제 4개 나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데, 이 나라들이 미국의 섬유산업, 의류산업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철강 기업들도 거의 뭐 도산 위기까지 다 몰아가요. 독일과 일본에만 이제 규제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아시아 4마리 용을 비롯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서 또 수출 자유 규제를 시켜요. 그 뒤에 또 자동차까지 또 수출 자유 규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강하게 그 규제를 했으면 미국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미국 기업들이 보호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와 보조금 등등으로
기업들 상황 절대로 호전시킬 수 없어요. 국가 경제 상황 개선시킬 수 절대 없어요. 이거는 세계사의 공통적인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76년대 카터 정권이 들어서요. 카터 정권에서 과거의 정권을 다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가 경제 전체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동안의 규제 전부 다 철폐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을 시키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2차 석유 파동이 1978년 말에 터지면서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니까 카터 정권이 바뀌어요. 레이건 정권이 1980년에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건 정권은 카터 정권을 봤잖아요. 네. 카터 정권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정권은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이 정책을 내세워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그 정책을 내세워서 더 기업들을 국제 경쟁에 더 막 계속해서 밀어 넣어요. 완전 채찍질을 해요. 규제 완화까지 해놓으니까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독일,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밀리기만 했던 이 나라들이 규제까지 다 없애고 개방화하고 또 민영화하고 그래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망할 지경에 가잖아요. 그 기업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사적인 노력을 벌려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뒤처지기만 했다가 다시 그 나라들을 앞서게 돼요. 이 역사를 좀 우리 그 경제 정책 당국자로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이 내세우는 그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공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조금 받지 마라. 준다 그래도 받지 마라. 보조금으로 기업 경쟁력 살아난 경우가 없다. 보조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거 준다 그래도 받지 말고, 그리고 미국에 기왕에 설립하기로 했던 그 공장들은 그냥 범용 제품 생산하고, 그리고 기밀 누출이 우려되는 그 첨단 제품들은 다 한국에서 생산을 해라. 한국에다 생산 시설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2, 3년만 견디면 미국은 그 정책 폐기해야 돼요. 폐기되면 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그것만 좀 참으면 돼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미국의 IRA를 따라서 유럽도 CRM이라고 해가지고 또 자국의 이 보호, 또 보조금 지원 이런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 흐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는 더 옥죄는 게 현재 시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찾아올 기회를 맞이하는 방향일 수가 있겠네요. 세상에는 그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대부분 쉬운 길이에요. 규제도 쉽잖아요. 정부 법령 하나 공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그 길을 걷잖아요. 이미 실패가 확실히 드러난 정책들은 무조건 폐기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정책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정책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현재 상황에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산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모든 산업의 새로운 쌀, 이거는 이제 반도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수송을 거의 다
그 맞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배터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그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두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메모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3나노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잖아요. TSMC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는 부피가 작아요. 이게 국내 생산을 해도 수송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생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무게의 3분의 1 혹은 이제 장차 더 경량화되면 이제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차체가 경량화되면. 근데 3분의 1 정도의 무게예요. 엄청 무겁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기가 좀 그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해외에다 공장 지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공급하는 게 유리해요. 이제 다만 이제 또 양극재, 음극재처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이런 그 부품 소재들은 또 그거는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미묘한 그 어떤 성분 차이 혹은 어떤 그 생산 라인 차이 이거에 의해서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소재 생산만큼은 외국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딱 예. 지켜야죠. 우리나라 그 미래를 먹여 살릴 그 산업들이에요. 나는 이 두 산업 외에 또 이제 하나 산업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도 좀 외면하고 있는데 참 정책 당국한테 얘기 안 해야 돼 이거는. 근데 뭐 얘기하자면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기계류 및 수송 기계가 30%가 넘어요. 일반 기계 수송 기계가 우리 수출에서 그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기술력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산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지금 최고예요. 그래서 이 세계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고 우리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소득이 성장을 하잖아요. 2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고 3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고 5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려면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산업은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리고 지나가야 돼요. 과거에 봉천동 가면 그 반지하 뭐 빌딩에 봉제 공장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 1만 달러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소득.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지금 4천, 5천 갔다가 3만 2천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에 그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3만 달러가 4만 달러, 5만 달러 가려면 아까 그 세계 산업이 주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믿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경제정책 당국만 세계에서 가장 최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강달러 고금리 정책을 지난 상반기까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과로 하반기에도 그 재미를 좀 봤는데 그 다음에 이 고금리 강달러는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달러 가치 높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금리 높일 수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약간 이상해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이 국채를 과감하게 풀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달러 가치 다시 올리려고 유동성을 흡수하는구나. 이제 이런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단을 하고 제가 여러 나라들 그 환율 변동을 봤어요. 2월 하순 한 15일 동안을 봤는데 지금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교적 잘 나가는 나라들 그때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4개 나라, 지금 안정적이고 성장 잘하고 있는 나라, 대만, 또, 어디에,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홍콩, 거기에 필리핀까지. 오히려 자국 가치가,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들 정책 당국도 그런 그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정책 당국 왜 그런 판단할 능력이 없냐는 얘기죠. 미국이 강달러 정책 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달러 정책, 그러니까 강원화 정책을 펼쳐야죠. 환율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죠. 지금 우리 정책 당국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거 망상이에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외국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아달라고 요구해요. 우리 수출업체 다 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은 원화로 생산하지만 달러로 수출해요. 그 달러로 환산하면 수출 물량 같아도 수출 금액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기업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해요. 환율 상승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수출 가격 낮춰줘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율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물가 불안이 와요.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5% 넘어가는데 석유 가격 오르고 자원 가격 오르고 그런 것들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수출용 빼고 우리나라에서 정유에서 파는 그 수출용 빼고 내수용만 따지면 전체 수입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수입 중에서 5%밖에 안 되는 석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급상승하니까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불안해진 거예요. 물가가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하강해요. 환율 상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망상이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기업은 위험한 투자 안 해요. 시설 투자에서 공급 과잉이 이렇게 일어나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 위험한 걸 왜 해요? 환율 상승시켜서 이익이 보장되는데 왜 기술 개발에 피땀 흘려요? 그것도 소홀히 한다고요. 환율 상승하면 수출은 무조건 줄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줄어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늘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사례를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이 절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 다 망한다고, 수출 기업들 다 망한다고 아우성이었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수출 기업은 2001년 말에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그동안에 임금 올랐지, 원부자재 가격 올랐지.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 이걸로도 안 돼.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또 신제품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 들여와야 돼요. 생산성 높은 시설재 새로 들여와서 구축해야 돼요. 이게 피나는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을 기업은 기울여요.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키워줘요. 2001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쯤에는 한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요. 당시에 환율이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경쟁력을 그만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그렇게 대규모 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이 얘기는 기재부 관료들 중에서 이 얘기 저한테 몇 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한때 근무했었거든요. 제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는 넘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도 그렇게 양호하지만 미래는 훨씬 더 양호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예, 또 배터리, 또 일반 기계류.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10년, 20년 먹여 살릴 산업인데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성장률 6% 이상 기록해야 돼요.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발 환율에 장난만 안 치면. 지금 계속 환율에 장난치고 있어요. 1,300원 맞추려고 어제만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는 것을 제3세계에나 있을 일이라 해서 극단적으로 혐오를 해요. 실제로 환율은 국가의 명분을 좌우해요.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한 번이라도 쥐었던 나라들, 그 패권에 거의 가까이게 갔던 나라들을 제가 좀 한동안 열심히 연구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나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려요. 경제 패권을 쥐고 있고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해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그 나라는 세계 경제 패권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애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 그만큼 성장력이 크다, 그만큼 경쟁력이 크다, 그만큼 지속력이 크다고 봐줘야 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잖아요, 환율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은 일반 통화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변동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우리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면 저거 900원 떨어질지 800원 떨어질지 몰라요. 그것도 1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의 시간 이동이 일어나면 바로 800원, 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책무는 한국은행에 있고 또 그 최종 책임은 기재부 국제경제국에 있어요. 사실은 국제경제국이 모두 다 결정해요. 그 환율 정책을 아웃라인을 결정해놓고 한국은행이 실행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